잠깐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가 어제보다 더 빨리 지나간 것 같지 않으셨나요? 그냥 기분 탓이라고 생각하셨나요? 실제로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똑같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것은 과학자들이 이것을 측정했다는 겁니다. 수치로, 데이터로, 실험으로. 그런데도 설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것은 단순한 심리학적 착각이 아닙니다. 시간 자체가 뭔가 이상해지고 있다는 증거들, 그리고 그 증거들이 우리에게 말하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22년 6월 29일, 이 날짜를 기억하세요. 이날 지구는 역사상 가장 짧은 하루를 기록했습니다. 24시간보다 1.59밀리초 짧았습니다. 밀리초라고요? 그게 뭐가 대수냐고요? 잠깐만요. 이 기록은 그 전까지 2020년 7월 19일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2005년이었습니다. 패턴이 보이시나요? 지구의 자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점점 더 빠르게, 그것도 가속적으로. 과학자들은 이것이 왜 일어나는지 정확히 모릅니다. 몇 가지 가설이 있지만 어떤 것도 완전한 설명을 제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일상에 미치는 영향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고 복잡합니다. 먼저 기본적인 것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 즉 하루 24시간이라는 개념은 지구가 한 바퀴 도는 데 걸리는 시간을 기반으로 합니다. 수천 년 동안 인류는 이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해가 뜨고 지는 것, 그것이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20세기에 들어서면서 과학자들은 더 정밀한 시계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원자시계, 세슘 원자의 진동을 이용해 시간을 측정하는 이 기계는 3천만 년에 1초의 오차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계 덕분에 우리는 처음으로 지구의 자전이 완벽하게 균일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불균일함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멈춰서 생각해보세요. 만약 지구의 하루가 실제로 짧아지고 있다면 우리의 뇌는 그것을 감지할 수 있을까요? 우리 몸 안에는 생체시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상하부의 식유차 상액이라는 아주 작은 영역에 위치한 이 구조물은 약 24시간의 리듬으로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을 조율합니다. 수면, 체온, 호르몬 분비, 소화, 면역 기능까지. 이 생체시계는 외부 환경, 특히 빛에 의해 매일 재설정됩니다. 하지만 지구의 자전이 조금씩 변한다면 이 재설정 과정이 미세하게 어긋날 수 있습니다. 그 어긋남이 우리가 느끼는 이상한 시간 감각의 일부일 수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물리학에서 시간은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아인슈타인이 100년 전에 이미 보여줬습니다. 중력이 강한 곳에서 시간은 더 천천히 흐릅니다. 속도가 빨라지면 시간도 느려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GPS 위성은 지구 표면보다 약 2만 킬로미터 높은 곳에서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시간이 하루에 약 38 마이크로초씩 다르게 흐릅니다. 이 차이를 보존하지 않으면 GPS는 하루에 수 킬로미터씩 오차가 생깁니다. 우리는 매일 이 상대성 이론의 효과를 실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리가 우리 지구 표면에서도 아주 미세하게이지만 적용된다면 어떨까요? 해수면과 산꼭대기에서 시간이 다르게 흐른다는 것은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2010년에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의 과학자들은 불과 33cm 높이 차이에서도 측정 가능한 시간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여러분이 2층에서 생활하는지 1층에서 생활하는지에 따라 미미하지만 시간이 다르게 흐릅니다. 이것이 우리 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과학자들은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느끼는 시간의 이상함이 완전히 심리적인 것만은 아닐 수 있다는 힌트를 줍니다. 자, 이제 심리학으로 넘어가 봅시다. 왜냐하면 시간의 이상함을 이야기할 때 우리들을 빼놓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오랫동안 시간 인식이 매우 주관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두려울 때 시간이 느리게 가고 즐거울 때 빨리 가는 것처럼요.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 이후 전 세계적으로 나타난 시간 인식의 이상함은 과학자들에게 새로운 수수께끼를 던졌습니다. 2021년에 발표된 여러 연구들은 사람들이 팬데믹 동안 시간에 대한 감각을 완전히 잃어버렸다고 보고했습니다. 요일 감각이 사라지고 몇 달이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 같고 동시에 특정 순간은 엄청나게 길게 느껴졌습니다. 이것을 연구자들은 시간 왜곡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팬데믹이 끝난 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이상한 시간 감각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마치 뭔가가 한번 어긋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는 것처럼. 신경과학자들은 이것이 뇌의 기억 형성 방식과 관련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시간의 흐름을 인식하는 것은 실제로 기억의 밀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새로운 경험, 새로운 장소,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 뇌는 더 많은 기억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시간을 돌이켜볼 때 기억이 많으면 그 시간이 길게 느껴집니다. 반대로 매일 같은 일상이 반복되면 뇌는 새로운 기억을 거의 만들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몇 달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간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기서 잠깐 멈추고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지난 1년 동안 기억나는 순간들이 얼마나 있나요? 진짜로 구체적으로 기억나는 날들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손에 꼽을 정도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나머지 시간은 어디로 갔을까요? 우리 뇌가 그냥 지워버린 걸까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현대인들이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고 느끼는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왜 현대에 들어서 이것이 더 심해졌을까요? 답은 여러분의 손안에 있습니다. 스마트폰, 소셜미디어, 스트리밍 서비스. 이것들이 우리의 시간 인식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는 이미 많은 연구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깊이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인간의 주의력은 진화적으로 새로운 자극에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위험을 감지하기 위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소셜미디어 플랫폼들은 이 진화적 본능을 정확히 겨냥합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콘텐츠를 제공하면서 우리의 도파민 시스템을 자극합니다.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시간 공백입니다. 틱톡을 켰다가 1시간 후에 정신을 차려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 1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그 느낌.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설계된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정말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디지털 기기가 우리의 시간 인식을 바꾸는 것은 단순히 주의를 분산시키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수준에서 우리가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 자체가 변하고 있습니다. 1990년대에 이루어진 연구들은 인간의 평균 주의 지속 시간이 약 12초라고 보고했습니다. 2015년 마이크로소프트의 연구는 이것이 8초로 줄었다고 보고했습니다. 금붕어의 9초보다 짧다는 말이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 연구는 나중에 방법론적 문제로 비판을 받았지만 주의 지속 시간이 변화하고 있다는 대체적인 경향은 여러 연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지속 시간이 변하면 시간 인식도 변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란 결국 뇌가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시간을 직접 보거나 만지거나 측정하지 않습니다. 뇌가 여러 감각 정보와 기억, 예측을 종합해서 지금 이 순간이라는 감각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놀랍도록 복잡하고 놀랍도록 부정확합니다. 사실 우리가 인식하는 현재는 실제 현재보다 약 80m초에서 수백 밀리초 뒤처져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아주 조금 과거에 살고 있습니다. 이 지연을 뇌가 어떻게 보정하는지, 그리고 그 보정이 현대의 과자극적인 환경에서 어떻게 망가지고 있는지는 신경과학의 핵심 연구 주제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양자역학의 세계에서 시간은 어떻게 다뤄질까요? 대부분의 물리학자들에게 이것은 매우 불편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양자역학의 기본 방정식들은 시간에 대해 매우 이상한 것을 암시하기 때문입니다. 슈레딩거 방정식을 포함한 양자역학의 핵심 방정식들은 시간에 대해 대칭적입니다. 다시 말해 시간이 앞으로 흐르든 뒤로 흐르든 방정식은 똑같이 성립합니다. 과거와 미래의 구별이 기본 물리 법칙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시간이 한 방향으로만 흐른다고 느낄까요? 왜 과거는 기억하고 미래는 모를까요? 이것은 물리학의 가장 깊은 미스터리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시간의 화살이라는 개념입니다. 루트비 볼츠만이 19세기에 제안한 이 개념은 시간의 방향성이 엔트로피, 즉 무질서도의 증가와 관련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을 미래라고 부릅니다. 깨진 달걀이 저절로 합쳐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 우주는 처음에 낮은 엔트로피 상태에서 시작했을까요? 왜 빅뱅 직후 우주는 그토록 질서정연했을까요? 이것은 설명이 필요한 또 다른 수수께끼입니다. 그리고 어떤 물리학자들은 이 질문의 답이 시간 자체의 본질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쯤에서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내 일상과 무슨 관계가 있지? 생각보다 훨씬 밀접합니다. 우리가 시간을 인식하는 방식은 우리의 모든 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이 미래를 더 먼 것으로 인식할수록 현재의 즐거움을 미래의 이익보다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미래가 가깝게 느껴질수록 더 장기적인 사고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점점 더 미래를 멀게 느끼고 있습니다. 은퇴저축을 하지 않고 환경 문제에 무관심하고 장기적인 관계보다 단기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경향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가치관의 변화일까요? 아니면 시간 인식 자체가 변했기 때문일까요? 과학자들은 이제 시간적 자아라는 개념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시간 속에서 어떻게 위치시키는가, 즉 과거의 자신, 현재의 자신, 미래의 자신이 얼마나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는가가 우리의 행동과 심리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MRI 연구들은 사람들이 미래의 자신을 생각할 때 활성화되는 뇌 영역이 낯선 사람을 생각할 때 활성화되는 영역과 비슷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미래의 자신을 사실상 타인으로 인식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경향은 시간 인식이 불안정한 사람들에게서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여기서 잠깐 아주 불편한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10년 후의 자신이 지금의 자신과 같은 사람이라고 느끼시나요? 철학자들은 수천 년 동안 이 질문을 놓고 논쟁했습니다. 그리스의 테세우스의 배 역설, 그리고 불교의 무아론까지. 하지만 지금 신경과학과 심리학은 이 고대의 질문에 새로운 데이터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뇌세포는 계속 변합니다. 우리의 기억은 매번 기억할 때마다 조금씩 달라집니다. 우리의 성격은 10년 후에 지금과 상당히 다를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나를 시간을 통해 연속적으로 만들어주는 걸까요? 그것이 바뀌고 있다면 우리가 느끼는 시간의 이상함도 그것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요? 다시 물리학으로 돌아가서 아주 최근에 나온 연구들을 살펴봅시다. 2023년에 발표된 몇 가지 논문들은 물리학계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이 연구들은 양자얽힘과 시간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실험 결과를 담고 있었습니다. 양자얽힘이란 두 입자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의 상태가 결정되면 즉시 다른 것도 결정되는 현상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이것을 원거리에서의 귀신 같은 작용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연구들은 이 얽힘이 단순히 공간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시간적으로 얽힌 입자들, 과거와 미래가 양자적 수준에서 연결되어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 일상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직접적으로는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양자 효과는 일반적으로 너무 작아서 우리 같은 거시적인 존재에게는 영향이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과학자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뇌의 신경세포 안에서 양자 효과가 역할을 한다는 주장은 1990년대에 로저 펜로즈와 스튜어트 해머로프가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여전히 매우 논쟁적이지만 완전히 무시되지도 않습니다. 만약 우리의 의식이 어떤 식으로든 양자적 과정과 관련이 있다면 시간에 대한 우리의 인식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이상한 것일 수 있습니다. 이제 전혀 다른 방향에서 접근해 봅시다. 고대 문명들은 시간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리고 그들의 생각이 현대과학과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마야인들은 여러 개의 달력을 동시에 사용했습니다. 태양력인 하압, 261주기의 종교력인 촐킨, 그리고 수천 년을 아우르는 장기 달력. 이 복잡한 달력 시스템은 그들이 시간을 단순한 선형적 흐름으로 보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힌두교의 시간 개념인 칼파는 우주가 순환적으로 생성과 소멸을 반복한다고 말합니다. 한 칼파는 약 43억 2천만 년인데 이는 놀랍게도 현재 과학이 추정하는 지구의 나이와 비슷합니다. 우연일까요? 불교의 무상이라는 개념은 모든 것은 변한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포함해서. 이것은 단순한 철학적 관찰이 아니라 매우 정교한 시간 이론의 기초였습니다. 어떤 불교학자들은 나가르주나의 중간론이 현대 물리학의 시간 개념과 놀라운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시간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관찰자와의 관계 속에서만 의미가 있다는 주장. 이것은 현대 양자역학과 상대성 이론이 암시하는 것과 매우 비슷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고대의 지혜들이 시간이 고정되고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유연하고 상대적인 것임을 오래전부터 인식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시간의 이상함은 어쩌면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시간을 고정된 것으로 잘못 이해해왔기 때문에 낯설게 느껴지는 것일 수 있습니다. 시간은 원래부터 이상했습니다. 우리가 이제야 그것을 느끼기 시작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자, 이제 좀 더 구체적인 현상들을 살펴봅시다. 현대 사회에서 시간이 이상해지고 있다는 증거들입니다. 첫 번째는 영구적인 현재입니다. 인터넷, 특히 소셜미디어는 정보를 시간으로부터 분리시켰습니다. 10년 전에 쓴 트윗과 오늘 쓴 트윗이 타임라인에 나란히 등장합니다. 5년 전 뉴스가 새로운 것처럼 재공유됩니다. 우리의 뇌는 이 정보들을 시간 순서대로 배열하는 것을 점점 더 어려워합니다. 이 사건이 언제 있었던 것이지? 팬데믹 전이었나 후였나? 이런 혼란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것이 영구적인 현재의 효과입니다. 두 번째는 시간 가속 경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다는 느낌은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것이 단순히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는 연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20대, 30대에서도 비슷한 경험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루틴화입니다. 현대인들의 삶이 점점 더 예측 가능하고 루틴화되고 있기 때문에 뇌가 새로운 기억을 만들지 않아서 시간이 빠르게 지나간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이유는 우리가 처리하는 정보의 양이 폭발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뇌는 처리해야 할 정보가 너무 많을 때 일종의 효율화를 위해 시간 정보를 압축합니다. 그 결과가 시간 가속 경험입니다. 세 번째는 데자뷰의 증가입니다. 데자뷰, 즉 이전에 경험한 적이 없는데 경험한 것 같은 느낌. 이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신경학자들은 데자뷰가 뇌의 기억 처리 시스템에서 오류가 생길 때 발생한다고 설명합니다. 처음 경험하는 것이 기억 회상 과정에 잘못 연결되면서 이미 경험한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왜 이것이 증가하고 있을까요? 어떤 연구자들은 우리가 너무 비슷한 경험들을 반복하기 때문에 뇌의 기억 분류 시스템이 혼란을 겪는다고 설명합니다. 매일 비슷한 콘텐츠를 보고 비슷한 음식을 먹고 비슷한 루틴을 반복하다 보니 뇌가 새로운 경험을 기존 기억에 잘못 매핑하는 경우가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가장 이상한 것입니다. 집단적 기억 오류. 만델라 효과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이 현상은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 확실한 기억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남아프리카의 넬슨 만델라가 1980년대에 감옥에서 사망했다고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는 2013년에 사망했지만요. 피카츄의 꼬리끝이 검은색이라고 기억하는 사람들, 모노폴리의 아저씨가 단안경을 착용하고 있다고 기억하는 사람들. 이런 집단적 기억 오류들은 단순히 기억이 틀린 것으로 설명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더 근본적인 무언가를 암시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과학적으로는 집단적 기억 오류는 기억의 사회적 속성으로 설명됩니다. 우리의 기억은 고립된 것이 아니라 사회적 맥락과 상호작용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기억이 우리 기억에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이것이 왜 현대에 더 두드러지게 나타날까요? 소셜미디어를 통해 수백만 명이 같은 잘못된 정보를 공유하고 그것이 집단 기억으로 자리 잡기 때문입니다. 시간에 대한 우리의 집단적 인식도 이와 비슷하게 왜곡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플랫폼에서 같은 정보를 소비하면서 어느 정도 시간 인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유된 시간 인식이 점점 더 이상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과학적으로 흥미로운 부분에 도달했습니다. 시간의 측정 자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우리는 지구의 자전을 기반으로 하루를 정의했지만 이제는 원자시계를 기반으로 합니다. 국제 원자시 타이가 공식적인 시간의 기준입니다. 하지만 지구의 자전과 원자시계가 점점 어긋나고 있어서 우리는 때때로 윤초를 추가해야 했습니다. 1972년부터 2016년까지 총 27번의 윤초가 추가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반대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구의 자전이 빨라지면서 언젠가는 윤초를 빼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처음으로 시간에서 1초를 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현대의 디지털 인프라는 정밀한 시간 동기화에 의존합니다. 인터넷, 금융 시스템, GPS, 전력망 모두 나노초 단위의 시간 정밀도를 필요로 합니다. 1초를 빼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기술적 도전입니다. 2012년에 윤초가 추가되었을 때 여러 주요 인터넷 서비스들이 몇 시간 동안 다운되었습니다. 레딧, 링크드인, 모질라, 포스퀘어 등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윤초를 빼야 한다면 그 혼란은 더 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의 변화에 기술적으로도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지구의 자전이 빨라지고 있는지에 대한 가설들을 살펴봅시다. 첫 번째는 대기의 변화입니다. 기후 변화로 인해 대기의 분포가 변하면서 지구의 자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마치 피겨스케이팅 선수가 팔을 몸 가까이 당기면 더 빨리 도는 것처럼 대기 질량이 재분배되면 지구의 자전 속도가 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핵 멘틀 상호작용입니다. 지구 내부, 특히 액체 외핵과 멘틀 사이의 상호작용이 자전 속도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세 번째는 빙하의 녹음입니다. 극지방의 빙하가 녹으면서 질량이 재분배되고 이것이 지구의 자전에 영향을 준다는 주장입니다. 이 세 가지가 모두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가장 높지만 그 정확한 메커니즘은 아직 완전히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구의 자전이 빨라지고 있다는 것은 확실한 측정 결과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달의 인력으로 인해 지구의 자전은 수십억 년에 걸쳐 서서히 느려지고 있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사실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느려지는 추세이지만 최근 수년간은 단기적으로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 두 경향이 충돌하는 지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과학자들은 아직 확신하지 못합니다. 시간의 이상함을 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또 다른 현상이 있습니다. 시간 맹시라고 부를 수 있는 현상입니다. 정상적인 시력을 가진 사람도 특정 상황에서 짧은 시간 동안 일어나는 사건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구 운동을 할 때 눈이 한 방향에서 다른 방향으로 빠르게 이동하는 동안 뇌는 시각 정보를 일시적으로 억제합니다. 이것을 사케이드 억제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루에도 수십만 번 눈을 움직이는데 그동안 우리는 사실상 눈을 감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합니다. 뇌가 공백을 채워주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현실 경험이 실제보다 훨씬 더 많이 뇌에 의해 구성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매끄럽고 연속적인 현실은 사실 뇌가 구멍들을 채워서 만들어낸 허구적 연속성입니다. 영화가 초당 24개의 정지 화면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우리에게는 매끄럽게 보이는 것처럼. 그리고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이 현실 구성 과정에 더 많은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 더 빠른 화면 전환, 더 복잡한 자극. 뇌는 이 모든 것을 처리하고 연속적인 현실 감각을 만들어내기 위해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것이 피로감과 시간 왜곡으로 나타납니다. 이제 완전히 다른 스케일로 이야기를 해봅시다. 우주적 스케일에서 시간은 어떻게 다뤄질까요? 우주는 지금도 팽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팽창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암흑에너지의 효과라고 설명하지만 암흑에너지가 무엇인지는 아직 모릅니다. 우주 전체 에너지의 약 68%를 차지하는 이 신비로운 것이 무엇인지 과학자들은 이름만 붙여놓은 채 본질을 모릅니다. 우주가 팽창하면서 은하들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고 있습니다. 충분히 먼 은하들은 빛보다 빠른 속도로 멀어지고 있어서 언젠가는 우리가 그 은하들을 영원히 볼 수 없게 됩니다. 그 은하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측 가능한 우주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간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먼 미래에는 우주 전체의 구조가 지금과 매우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조의 변화는 시간이 어떻게 경험되고 측정되는지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더 즉각적인 관련성은 우주적 스케일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국소적으로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우주 배경 복사, 태양의 활동 주기, 지구 자기장의 변화, 이 모든 것들이 미세하게 서로 연결되어 있고 우리의 시간 경험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태양 주기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태양은 약 11년 주기로 활동이 증가하고 감소합니다. 태양 활동이 강해지면 태양풍이 강해지고 이것이 지구 자기장과 상호작용합니다. 지구 자기장은 현재 약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0년 동안 약 9% 정도 약해졌습니다. 어떤 과학자들은 이것이 지구 자기장 역전의 전조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지구 자기장이 역전된다는 것은 나침반의 북쪽이 남쪽을 가리키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지구 역사상 여러 번 일어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어난 것은 약 78만 년 전입니다. 자기장 역전이 정확히 언제,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생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아직 충분히 연구되지 않았습니다. 자기장이 생체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광범위합니다. 많은 동물들이 지구 자기장을 이용해 방향을 찾는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철새, 거북이, 상어, 벌. 그런데 인간도 자기장에 반응한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의 연구팀은 인간의 뇌에서도 자기장에 반응하는 활동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의식적으로는 인식되지 않지만 우리의 뇌파에서 측정 가능한 변화를 일으킵니다. 자기장이 우리의 시간 인식이나 인지 기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이 분야의 연구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나? 지구 자전, 양자역학, 소셜미디어, 자기장, 뇌의 기억 형성, 이것들이 모두 시간의 이상함과 관련이 있다는 말인가?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하지만 주의가 필요합니다. 과학에서는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를 구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 동시에 변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들이 서로 원인과 결과의 관계에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들 사이에 관련이 없다는 것도 아닙니다. 자연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복잡계 과학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이 분야는 많은 요소들이 상호작용하는 시스템, 즉 복잡계에서 어떻게 예상치 못한 패턴과 행동이 나타나는지를 연구합니다. 뇌, 생태계, 경제, 사회, 이것들은 모두 복잡계입니다. 복잡계의 가장 중요한 특성 중 하나는 창발성입니다. 개별 요소들의 속성으로는 예측할 수 없는 새로운 속성이 시스템 전체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의식이 뉴런들의 상호작용에서 창발하듯이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의 이상함도 어쩌면 여러 복잡계들의 상호작용에서 나타나는 창발적 현상일 수 있습니다. 물리적 우주, 지구의 시스템, 인간의 뇌, 사회적 네트워크, 이 모든 것들이 상호작용하면서 만들어내는 패턴, 수면과 시간 인식의 관계도 살펴봐야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면 부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수면 부족을 전 세계적인 건강 위기로 선언했습니다. 현대인들의 평균 수면 시간은 100년 전보다 약 1to 2시간 짧아졌습니다. 인공조명, 전자기기, 스트레스, 이것들이 수면의 양과 질을 동시에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면은 단순히 휴식이 아닙니다. 수면 중에 뇌는 하루 동안의 경험을 정리하고 기억을 공고화하고 독소를 제거합니다. 그리고 수면의 구조 자체가 시간 인식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렘 수면 중에는 시간 감각이 매우 왜곡됩니다.
꿈에서 몇 분이 몇 시간처럼 느껴지거나 반대로 긴 사건이 순식간에 지나가기도 합니다. 이것은 렘 수면 중에 뇌의 시간 처리 메커니즘이 다르게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수면 부족이나 수면 장애가 있을 때 이 처리 과정이 깨어있는 상태에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면이 부족한 사람들은 시간 추적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몇 분이 지났는지, 몇 시간이 지났는지 판단하는 것이 더 어려워집니다. 현대인 대부분이 만성적인 수면 부족 상태에 있다면 우리의 집단적 시간 인식이 이상해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제 사회학적 관점에서 살펴봅시다. 시간은 사회적 구성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 시계, 표준 시간대, 이것들은 모두 인간이 협약에 의해 만든 것입니다. 그레고리력은 기독교 문화의 산물이고 표준 시간대는 19세기 철도 시스템에 필요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슬람력, 유대력, 중국 음력은 모두 다른 방식으로 시간을 분할합니다. 심지어 어떤 문화에서는 시간이 선형적이 아니라 순환적이라는 개념이 훨씬 강합니다. 우리가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시간 개념이 사실은 특정 문화와 역사의 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가 점점 더 연결되면서 서로 다른 시간, 문화들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경제는 시간대를 무시합니다. 전 세계 어디서든 24시간 연결 가능한 세상에서 정상적인 업무 시간이라는 개념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새벽 3시에 중요한 이메일을 받는 경험, 다른 시간대의 동료와 협업하기 위해 자신의 생체 리듬을 거슬러 일하는 경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시간 감각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합의된 시간과 생물학적 시간, 그리고 개인적으로 경험되는 주관적 시간, 이 세 가지가 점점 더 불일치하고 있습니다. 경제학에서도 시간의 이상함이 나타납니다. 시간 경제학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시간을 배분하는가, 그리고 그것이 어떤 경제적 결과를 낳는가를 연구합니다. 20세기 초에 케인스는 기술의 발전으로 사람들이 주당 15시간만 일해도 충분한 시대가 곧 올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반대였습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사람들은 더 많이 일하게 되었습니다. 생산성이 높아졌지만 그 이익이 더 많은 소비와 더 많은 일로 전환되었습니다. 바쁨이 사회적 지위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나 요즘 너무 바빠 라고 말하는 것이 자랑스러운 것이 되어버린 문화. 이것은 시간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었습니다. 시간이 돈이 된 세상에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죄악처럼 여겨집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앉아있는 것, 길을 산책하며 구름을 바라보는 것,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사치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런 빈 시간이야말로 우리의 뇌가 정보를 통합하고 창의적인 연결을 만들고 진정으로 쉬는 시간입니다. 뇌의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는 우리가 아무것도 특정한 것에 집중하지 않을 때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인지적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자아성찰, 미래계획, 공감 능력. 우리가 이 빈 시간을 없애버리면서 이 모든 능력들도 약해지고 있습니다. 예술가들과 작가들은 오래전부터 시간의 이상함을 감지했습니다. 마르셀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는 시간과 기억의 복잡한 관계를 문학적으로 탐구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작품 중 하나입니다. 프루스트는 과거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현재의 감각과 감정에 의해 계속해서 재구성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마들렌 과자의 냄새가 어린 시절 전체를 불러오듯이. 이것은 단순한 문학적 상상이 아닙니다. 현대 신경과학이 확인하는 기억의 작동 방식입니다. 기억은 녹화된 비디오가 아니라 매번 새롭게 구성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현재의 상태에 영향을 받습니다. 살바도르 달리의 기억의 영속성이라는 그림을 아시나요? 녹아내리는 시계들, 달리는 시간이 유연하고 불안정하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술적 비유만이 아닙니다. 상대성 이론적으로도, 양자역학적으로도, 심리학적으로도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딱딱하고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달리의 그림이 우리에게 불편함을 주는 이유는 어딘가에서 우리가 이미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음악도 시간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음악은 근본적으로 시간 속에서 존재합니다. 리듬, 박자, 화음의 진행, 이것들은 모두 시간의 구조를 이용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음악은 시간 인식을 강력하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빠른 음악은 시간을 더 빠르게 느끼게 하고 느린 음악은 더 느리게 느끼게 합니다. 특정 리듬 패턴은 뇌파를 변화시키고 이것이 의식의 상태와 시간 인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고대부터 인류가 의식에서 음악을 사용한 이유가 있습니다. 음악은 시간을 조작하는 가장 오래된 도구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디지털 음악 시대가 되면서 사람들이 음악을 경험하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변했습니다. 앨범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듣는 경험은 줄어들고 짧은 곡들을 건너뛰며 듣는 경험이 늘었습니다. 스포티파이의 데이터에 따르면 사람들은 곡의 첫 30초 안에 마음에 들지 않으면 건너뜁니다. 아티스트들은 이에 맞춰 처음부터 강렬하게 시작하는 곡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음악의 구조 자체가 우리의 단축된 주의 지속 시간에 맞춰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시 우리가 시간을 경험하는 방식에 영향을 줍니다. 이제 미래를 이야기해 봅시다. 인공지능이 시간에 미치는 영향. 챗 GPT, 클로드, 제미나이 같은 언어 모델들이 폭발적으로 확산되면서 정보가 생산되는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인터넷 초창기에 정보의 홍수를 걱정했다면 지금은 정보의 쓰나미 수준입니다. 매일 인터넷에 업로드되는 정보의 양은 인류가 1900년까지 생산한 모든 정보의 합을 넘어섭니다. 매일. 이 속도에서 우리 뇌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진화적으로 이 속도에 맞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인공지능은 또 다른 방식으로 시간을 왜곡합니다. AI가 만들어내는 딥페이크 비디오는 과거의 사건을 위조할 수 있습니다. AI가 쓴 글은 실제 역사적 기록과 구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일어난 일이라고 믿는 것의 진실성이 점점 더 불확실해지는 세상. 이것은 우리의 집단적 역사인식, 나아가 시간인식에 근본적인 도전을 제기합니다. 과거가 믿을 수 없게 된다면 현재도 불안해지고 미래도 예측하기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기술이 시간에 부정적인 영향만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챙김 앱들이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명에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시간인식의 이상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현재 순간에 집중하는 연습, 과거에 대한 반추나 미래에 대한 걱정에서 벗어나는 연습, 이것들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스마트폰 때문에 시간 감각을 잃어버리면서 동시에 스마트폰의 앱을 통해 시간 감각을 회복하려 합니다. 뇌과학에서 최근에 특히 주목받는 연구 분야가 있습니다. 뇌의 시간세포에 관한 연구입니다. 해마에는 공간을 인코딩하는 장소세포와 방향을 인코딩하는 격자세포가 있다는 것이 알려져 있었습니다. 2011년에는 경험의 시간적 순서를 인코딩하는 시간세포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세포들은 어떤 사건이 시간적으로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세포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즉 시간적 기억이 왜곡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시간인식 연구의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이 연구들은 시간인식 장애가 단순히 심리적인 것이 아니라 심경학적 기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알츠하이머병의 초기 증상 중 하나가 시간 감각의 혼란인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리고 PTSD 환자들이 과거의 트라우마가 마치 현재 일어나는 것처럼 느끼는 것도 시간세포의 기능 이상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인식이 뇌의 물리적 구조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단순한 학문적 호기심이 아닙니다. 이것은 많은 신경학적, 정신적 장애를 이해하고 치료하는 데 핵심적입니다. 이제 철학으로 돌아가 봅시다. 시간이란 무엇인가라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으로.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시간이란 무엇인가? 아무도 묻지 않으면 알고 있다. 하지만 설명하려 하면 모른다고 했습니다. 이 고백은 1600년이 지난 지금도 완전히 유효합니다. 철학자들은 시간이 실제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마음의 구성물인지를 오랫동안 논쟁했습니다. 이마누엘 칸트는 시간이 실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경험을 조직하는 방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는 데 사용하는 선험적 형식. 현대 물리학은 이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상대성 이론은 시간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양자역학은 기본 수준에서 시간의 방향성이 불분명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양자 중력 이론들은 시간이 공간처럼 이산적인 단위로 이루어져 있을 수 있다는, 즉 시간의 최소 단위인 플랑크 시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플랑크 시간은 10의 마이너스 43승초입니다. 이것보다 짧은 시간은 물리학적으로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연속적이지 않고 양자화되어 있다면 우리가 경험하는 매끄러운 시간의 흐름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루프 양자 중력 이론은 한 발 더 나아갑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시간은 근본적인 것이 아닙니다. 시간은 더 기본적인 물리적 실제들로부터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시간은 창발적입니다. 마치 온도가 개별 분자들의 운동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시간은 더 기본적인 양자적 구조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시간을 고친다거나 측정한다거나 하는 말의 의미가 근본적으로 바뀝니다. 시간은 수리의 대상이 아니라 이해의 대상이 됩니다. 까를로 로벨리라는 물리학자는 이 주제에 대해 아름다운 책을 썼습니다. 그에 따르면 현대 물리학에서 시간은 세 가지 특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첫째, 통일성. 서로 다른 장소에서 시간은 다르게 흐릅니다. 둘째, 방향성. 기본 물리법칙에서 시간의 방향은 대칭적입니다. 셋째, 현재의 실제성. 물리학의 방정식에는 지금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모든 시간이 동등하게 실제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일상적 경험과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에게 시간은 통일적이고 한 방향으로 흐르며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실제합니다. 이 두 가지 시간 사이의 간격, 즉 물리적 시간과 경험적 시간 사이의 간격이 어쩌면 시간의 이상함의 핵심일 수 있습니다.
기억과 정체성의 관계로 다시 돌아와 봅시다. 우리가 누구인가는 우리가 기억하는 것으로 구성됩니다. 기억을 잃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이것을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헨리 몰레이슨, 역사상 가장 유명한 기억 연구 대상자. 해마를 포함한 뇌의 일부를 제거하는 수술로 그는 새로운 장기 기억을 형성하지 못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전날의 일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주관적 시간은 수술받은 시점에서 고정되어 버렸습니다. 그는 90살이 넘을 때까지 살았지만 내면의 경험에서 그는 항상 젊은 성인이었습니다. 시간이 그에게서 멈춰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극단적인 경우입니다. 하지만 일상적으로도 우리 모두는 기억의 선택성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을 기억하고 나머지는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현재 상태, 감정, 가치관입니다. 즉, 과거는 현재에 의해 계속해서 재구성됩니다. 어제의 사건이 오늘의 기분에 따라 다르게 기억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시간이 단순히 과거에서 미래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현재와 과거 사이에 복잡한 쌍방향 상호작용이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에만 적용되지 않습니다. 역사는 과거의 객관적 기록이 아닙니다. 역사는 현재의 관점에서 과거를 재해석하는 것입니다. 같은 사건이 어떤 시대에는 영웅적인 것으로, 다른 시대에는 야만적인 것으로 평가됩니다. 우리는 현재의 가치관으로 과거를 판단하면서 동시에 과거의 기억이 현재를 형성합니다. 이 순환은 개인의 삶에서도, 민족과 국가의 역사에서도, 인류 전체의 역사에서도 일어납니다. 시간은 선형적이지 않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시간이 이상해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한 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이것이 단순히 우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 인식의 왜곡은 개인적, 사회적, 물리적 차원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현상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왜 시간 관리를 못할까? 라고 자책하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접근법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의지력이나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두 번째로, 의도적인 느림을 실천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슬로우 무브먼트, 즉 의도적으로 삶의 속도를 늦추는 것. 이것은 단순히 게으름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뇌가 정보를 제대로 처리하고 새로운 기억을 형성하고 시간을 제대로 경험하기 위해서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장소를 방문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이 시간을 더 풍부하게 경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기억이 풍부해지면 나중에 그 시간이 더 길게 느껴집니다. 역설적으로 느리게 살면 더 많은 시간을 가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디지털 기기와 관계를 맺는 방식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디지털 기기를 완전히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실적이지도 않고 반드시 좋은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의식적인 사용, 즉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고 무의식적인 스크롤링을 줄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특히 자기 전에 스크린 사용을 줄이는 것은 수면의 질을 개선하고 이것이 시간 인식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네 번째로, 자연과의 연결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연은 여러 개의 시간 리듬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하루의 리듬, 계절의 리듬, 조석의 리듬, 수년의 가뭄과 푸뇨의 리듬. 이 리듬들을 인식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시간 인식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도시에 사는 현대인들이 이 자연적 리듬에서 얼마나 단절되어 있는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도 실내 환경은 거의 변하지 않고 인공 조명 때문에 밤낮의 구분도 흐릿해집니다. 이 단절이 우리의 생체 시계를 교란시키고 시간 인식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과거, 현재, 미래의 균형 잡힌 주의를 기울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심리학자 필립 짐바르도는 시간 조망이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사람들은 과거지향적, 현재지향적, 미래지향적 중 어느 쪽으로도 치우칠 수 있고 이것이 그들의 행동과 심리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고 했습니다. 최적의 시간 조망은 과거의 좋은 기억을 소중히 여기면서도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현재 순간을 충분히 즐기면서도 충동에만 끌리지 않고 미래를 위해 계획하면서도 현재의 삶을 희생하지 않는 균형입니다.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은 알지만 의식적으로 연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시간의 이상함을 많은 각도에서 살펴봤습니다. 물리학, 신경과학, 심리학, 사회학, 철학, 예술. 그런데 모든 이 분야들이 결국 하나의 공통된 결론을 향해 수렴하는 것 같습니다. 시간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훨씬 더 이상하고 훨씬 더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의 이상함은 어쩌면 이 복잡성에 대한 우리 인식의 진화일 수 있습니다. 진화는 수백만 년에 걸쳐 일어납니다. 하지만 문화적 진화는 훨씬 빠릅니다. 우리는 지금 문화적, 기술적 변화가 생물학적 적응 속도보다 훨씬 빠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100만 년 전과 기본적으로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그대로 처리해야 하는 세상은 100년만 해도 알아보기 어렵게 변했습니다. 이 불일치가 만들어내는 스트레스, 혼란, 이상함, 시간 인식의 왜곡도 이 불일치의 한 증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류는 적응력이 놀라운 종입니다. 우리는 사막에서도, 북극에서도, 열대 우림에서도, 그리고 이제는 디지털 세상에서도 살아남고 번성해 왔습니다. 시간의 이상함에 적응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맹목적으로 적응하는 것과 의식적으로 적응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 차이가 우리가 어떤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시작한 곳으로 돌아가 봅시다. 2022년 6월 29일, 역사상 가장 짧은 하루. 지구가 빨리 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느끼는 시간의 가속은 단순히 지구 자전의 문제가 아닙니다. 물리적 시간, 생물학적 시간, 사회적 시간, 주관적 시간, 이 네 가지가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고 서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충돌이 우리가 경험하는 이상한 시간 감각으로 나타납니다. 과학자들이 설명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정확히는 어떤 하나의 설명으로 이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지구 자전의 변화, 양자 물리학의 이상함, 뇌의 기억 형성 방식, 소셜미디어의 영향, 수면 부족, 자연 리듬과의 단절, 이것들 중 어느 하나가 원인이 아닙니다. 모두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 있는 현상에 대해 단순한 설명을 요구하는 것은 자연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복잡성을 받아들이는 것이 더 정직한 태도일 수 있습니다. 시간은 이상합니다. 항상 그랬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랫동안 그 이상함을 외면하고 시간을 마치 신뢰할 수 있는 기계처럼 취급했습니다. 달력에 표시된 날짜, 시계가 가리키는 숫자, 이것들이 우리에게 안정감을 줬지만 동시에 시간의 진짜 본질을 가려버렸습니다. 어쩌면 시간이 이상해지고 있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시간이 원래 이상했는데 우리가 이제야 그것을 보기 시작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기술이 발달하면서 더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게 되었고, 신경과학이 발달하면서 뇌의 작동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고, 철학이 성숙해지면서 더 깊은 질문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시간의 이상함을 더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좋은 일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제를 인식하는 것이 해결의 첫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이상하게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 우리는 의식적으로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더 느리게, 더 풍부하게, 더 현재에 집중해서, 그리고 그 결과로 삶이 더 의미 있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기억이 더 선명해지고, 관계가 더 깊어지고, 경험이 더 진해질 수 있습니다. 지구는 계속 돌 것입니다. 빠르게 또는 느리게. 원자시계는 계속 째깍거릴 것입니다. 우리의 뇌는 계속해서 시간을 구성하고 재구성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모든 과정을 의식적으로 바라보고 이해하려 노력하고 그 안에서 의미를 찾으려 한다면 시간의 이상함은 더 이상 두려운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에, 생각하는 존재라는 것에, 그리고 여전히 우주의 신비의 경이를 느낄 수 있다는 것에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시간은 이상합니다. 과학자들도 완전히 설명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 이상함 속에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무언가 깊고 중요한 것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을 찾는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됐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시간에 대해 더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가 얼마나 모르는지가 더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그 모름 앞에서 겸손해지는 것, 그것이야말로 시간과 함께 사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일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을 느껴보세요. 이 문장을 읽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이 순간은 물리학적으로 미래와 과거의 경계에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는 내가 현실을 구성하는 수많은 과정의 결과입니다. 사회적으로는 수천 년의 문화와 기술의 산물입니다. 우주적으로는 138억 년의 진화의 결과입니다. 이 순간 하나에 이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시간이 이상하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함이 얼마나 아름다운가요? 여러분, 방금 우리는 시간의 이상함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말하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훨씬 더 깊은 것들이. 지금부터 이야기할 내용은 여러분이 오늘 잠들기 전에 한 번쯤 생각하게 만들 것입니다. 준비가 되셨나요? 시간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자주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감정과 시간의 관계입니다. 감정이 시간 인식에 얼마나 깊은 영향을 미치는지, 그 정도는 여러분의 상상을 훨씬 초월합니다. 공포를 경험할 때 시간이 느려지는 것 같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직전 순간,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순간, 위험한 상황에서 모든 것이 슬로우 모션처럼 보이는 경험. 이것은 단순한 착각이 아닙니다. 내가 실제로 더 많은 정보를 단위 시간당 처리하기 때문에 시간이 늘어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면서 지각 처리 속도가 빨라지고 그 결과 같은 시간 동안 더 많은 것이 인식됩니다. 영화를 빨리 감기하면 더 짧게 느껴지는 것처럼 뇌가 느리게 처리하면 시간이 길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것과 정반대되는 감정, 즉 사랑을 경험할 때는 어떨까요? 사랑에 빠진 사람들은 시간이 날아가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몇 시간이 몇 분처럼 느껴집니다. 신경과학적으로 이것은 도파민과 옥시토신의 작용으로 설명됩니다. 하지만 더 흥미로운 것은 사랑이 시간인식 자체를 변화시킨다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할 때 미래에 대한 전망이 달라집니다. 더 멀리, 더 낙관적으로 보게 됩니다. 은퇴 이후를 계획하고 아이들의 미래를 상상하고 수십 년 후를 그려봅니다. 사랑은 문자 그대로 시간의 지평선을 넓혀줍니다. 반대로 우울증은 시간을 어떻게 왜곡할까요? 우울증을 경험한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시간이 거의 멈춰버린 것 같은 느낌을 이야기합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저녁이 될 때까지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은 느낌. 변화가 없고 미래가 보이지 않고 과거도 현재와 별로 다르지 않은 것 같은 느낌. 이것은 매우 구체적인 신경학적 현상입니다. 우울증 상태에서는 뇌의 전전두엽 피지로 활동이 감소하는데 이 영역이 바로 시간적 사고, 즉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기능을 담당합니다. 우울증은 단순히 슬픔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간 속에 갇히는 경험입니다. 그리고 이 관점에서 보면 우울증 치료는 단순히 기분을 좋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시간 인식을 회복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불안도 시간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불안이 있는 사람들은 미래에 과도하게 집중합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한 걱정이 현재를 잠식합니다. 내일 발표는 어떡하지? 다음 달 임대료는 어떡하지? 5년 후에 나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이 모든 생각들이 현재를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불안을 경험하는 사람에게 지금 이 순간을 즐겨 라고 말하는 것이 왜 잔인하게 느껴질 수 있는지 이해가 됩니다. 그들의 뇌는 구조적으로 미래에 끌려가도록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진화적으로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위험을 미리 예측하고 준비하는 능력이 생존에 유리했으니까요.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이 능력은 종종 과활성화되어 역효과를 냅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질문이 떠오릅니다. 현대 사회 자체가 불안을 조장하도록 설계되어 있지는 않을까요? 뉴스는 항상 위협을 강조합니다. 소셜미디어는 다른 사람들의 성공을 보여주며 비교를 유발합니다. 경제 시스템은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어서 안정감을 느끼기 어렵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미래에 대한 불안 상태로 끊임없이 몰아넣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끌려간 주인은 현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현재를 경험하지 못하면 기억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기억이 형성되지 않으면 시간이 빠르게 지나간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것이 악순환입니다. 이 악순환을 끊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의지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시스템이 문제라면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북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행복지수를 GDP와 함께 국가 성과의 지표로 사용하려는 노력들, 부탄의 국민 총행복 GNH 개념, 뉴질랜드가 도입한 웰빙 예산, 이것들은 단순한 이상주의가 아닙니다. 시간을 어떻게 사는가가 국가 정책의 핵심 질문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의 전환입니다. 이제 시간과 죽음의 관계를 이야기해봐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피하기 어려운 주제입니다. 우리가 시간에 대해 생각할 때 결국 부딪히게 되는 가장 큰 벽이 바로 유한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죽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우리가 시간을 경험하는 방식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죽음 인식이론에 따르면 우리의 많은 행동과 가치관은 죽음에 대한 불안을 관리하기 위한 심리적 방어 메커니즘입니다. 문화, 종교, 예술, 사랑, 이것들이 모두 어느 정도는 우리가 죽음을 초월하려는 시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죽음을 인식하는 것이 반드시 부정적인 결과만 낳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오래전부터 주장했듯이 죽음의 인식은 삶을 더 진지하게, 더 충만하게 살도록 하는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에서 그는 진정한 삶이란 자신의 유한성을 직면하는 것에서 시작한다고 말했습니다. 현대 심리치료에서도 죽음과 유한성을 직면하는 것이 치료적으로 매우 강력한 경험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실존적 심리치료의 선구자 어빈 얄롬의 연구들이 이것을 보여줍니다. 죽음을 생각할 때 시간의 인식이 어떻게 변하는지 실험한 연구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생생하게 상상한 사람들은 이후 물질적인 것보다 경험에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미래보다 현재에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호스피스에서 일하는 의료진들은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후회하는 것은 더 많이 일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사랑하지 못한 것, 더 충분히 현재를 살지 못한 것이라고. 그리고 이 인식은 종종 남은 시간을 완전히 다르게 경험하게 만든다고. 여기서 한 가지 역설이 있습니다. 우리는 더 오래 살기 위해 많은 에너지를 씁니다. 건강관리, 의학기술, 장수연구. 하지만 단순히 시간의 양을 늘리는 것이 더 풍부한 삶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연구에 따르면 장수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강한 사회적 연결, 명확한 삶의 목적,
그리고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 능력입니다. 이것들은 모두 시간의 질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더 오래 사는 것보다 더 충만하게 사는 것, 시간의 양보다 질이 결국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일 수 있습니다. 트랜스 휴머니즘이라는 운동이 있습니다. 기술을 통해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철학적, 과학적 운동입니다. 그 핵심 목표 중 하나가 영생, 즉 죽지 않는 것입니다. 구글의 칼리코 연구소, 오브리드 그레이의 SENS 연구재단, 레이 커즈와일의 특이점 이론, 이들은 진지하게 인간 수명의 근본적인 연장이나 심지어 영생이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만약 우리가 정말로 영원히 산다면 시간을 어떻게 경험하게 될까요? 끝이 없는 시간에서는 어떤 것도 긴급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언제든지 할 수 있다면 지금 당장 해야 하는 이유가 없습니다. 의미와 우선순위가 근본적으로 달라질 것입니다. 어떤 철학자들은 죽음이 없다면 삶도 의미를 잃는다고 주장합니다. 유한성이야말로 의미의 원천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철학적 논쟁으로 남겨두고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봅시다. 나이가 드는 것과 시간 인식의 변화. 왜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더 빨리 가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이것에 대한 가장 설득력 있는 설명 중 하나는 비율 이론입니다. 10살 아이에게 1년은 전체 삶의 10분의 1입니다. 50살 성인에게 1년은 전체 삶의 50분의 1입니다. 비율적으로 더 작기 때문에 더 짧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정한 수학적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완전한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더 깊은 이유는 앞서 이야기한 기억의 밀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모든 것이 새롭습니다. 처음으로 자전거를 타는 것, 처음으로 먼 친구에게 편지를 쓰는 것, 처음으로 시련의 아픔을 느끼는 것. 이 모든 첫 경험들이 뇌에 선명한 기억을 만들어냅니다. 나중에 그 시절을 돌이켜보면 기억이 풍부하고 그 시간이 길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진정으로 새로운 경험의 수가 줄어듭니다. 50번째 직장회의, 300번째 출퇴근. 뇌는 이것들을 새롭게 처리하지 않습니다. 기존 패턴에 맞춰 빠르게 처리하고 넘어갑니다. 기억이 희박해지고 그 시간이 짧게 느껴집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나이에 상관없이 새로운 경험을 추구하는 것이 시간을 더 풍부하게 경험하는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새로운 도시를 여행하거나 새로운 악기를 시작하거나 전혀 다른 사람들과 깊은 대화를 나누는 것. 이런 것들이 단순히 즐거운 취미가 아닙니다. 이것들은 뇌를 활성화하고 새로운 기억을 만들고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시간의 길이를 늘려줍니다. 80살에도 20살처럼 시간을 경험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제 문명의 스케일에서 시간을 생각해 봅시다. 인류 문명은 약 1만 년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농업혁명과 함께 정착 생활이 시작되고 도시가 형성되고 기록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1만 년 동안 인류의 기술과 사회는 놀라운 속도로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생물학적으로 우리는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뇌, 우리의 감정, 우리의 기본적인 필요들은 수만 년 전 수렵 채집인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불일치, 즉 문화적 진화의 속도와 생물학적 진화의 속도 사이의 격차가 현대인들이 경험하는 많은 고통의 원천입니다. 문명의 발전 속도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도구를 만든 것부터 첫 번째 도시까지 수천 년이 걸렸습니다. 첫 번째 인쇄기부터 인터넷까지 수백 년이 걸렸습니다. 인터넷부터 스마트폰까지 수십 년이 걸렸습니다. 스마트폰부터 GPT 서까지 10여 년이 걸렸습니다. 이 가속화의 끝에 무엇이 있을까요? 많은 미래학자들이 기술적 특이점을 이야기합니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초월하는 순간, 기술 발전이 우리의 예측과 이해를 벗어나는 순간. 만약 그런 순간이 온다면 시간 인식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속도로 세상이 변한다면 우리의 시간 감각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것은 단순한 공상이 아닙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기술의 변화 속도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세대들. 하지만 젊은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디지털 네이티브로 불리는 지금의 20대도 기술이 너무 빨리 변한다고 느낍니다. 어제 배운 것이 오늘은 구식이 되는 세상. 이 끊임없는 갱신의 필요성이 시간 인식에 또 다른 차원의 스트레스를 더하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잠깐 다른 관점을 소개하겠습니다. 시간이 이상해지는 것이 꼭 나쁜 것일까요? 어떤 관점에서는 시간의 유연성을 더 잘 인식하게 되는 것이 실제로 긍정적인 발전일 수 있습니다. 엄격하고 기계적인 시간관념에서 벗어나 더 유기적이고 흐름을 따르는 시간 감각을 가지게 되는 것. 이것이 불안을 유발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더 창의적이고 더 유연하고 더 현재에 깨어있는 방식으로 살 수 있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많은 창의적인 사람들이 시간에 대해 독특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종종 시간을 잇는 경험, 즉 몰입 상태에 들어갑니다. 미하이 칙센트미하이가 연구한 이 상태에서 사람들은 시간 감각을 잃어버리지만 동시에 가장 생산적이고 창의적이고 행복합니다. 수천 년 전부터 예술가들과 명상 수행자들이 이 상태를 경험해왔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시간을 잇는 능력이 가장 고도한 인간적 성취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의 이상함이 어쩌면 이 몰입 상태에 더 자주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의 전조일 수도 있습니다. 명상과 시간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해 봅시다. 다양한 명상 전통들은 수천 년 동안 시간에 대한 실험을 해왔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것들은 놀랍도록 현대 신경과학과 일치합니다. 마음 챙김 명상을 깊이 수행하는 사람들은 현재 순간을 더 풍부하게 경험한다고 보고합니다. 그들에게 일부는 명상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보다 더 길고 더 풍부하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1분 동안 일어나는 더 많은 세부 사항들을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 심장 박동, 주변의 소리들, 몸의 감각들. 이것을 신경과학적으로 보면 명상이 뇌의 정보 처리 방식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장기 명상 수행자들의 뇌는 구조적으로도 다릅니다. 전전두엽 피질이 더 두껍고 편도체가 더 작습니다. 이것은 더 강한 자기조절 능력과 덜한 반응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뇌의 변화가 시간 인식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명상이 단순히 스트레스를 줄이는 도구가 아니라 시간을 경험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훈련이라는 것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실험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연구자들이 오랜 명상 수행자들과 일반인들에게 같은 시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앉아 있도록 했습니다. 나중에 얼마나 시간이 지났다고 생각하는지 물었을 때 명상 수행자들은 훨씬 더 정확하게 시간을 추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시간을 덜 지루하고 더 풍부하게 경험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명상이 내부 시계를 더 정확하게 만들고 시간을 더 충만하게 경험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어쩌면 가장 불편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의 이상함이 어쩌면 우리 집단이 겪고 있는 일종의 각성의 신호일 수 있지 않을까요? 역사에서 대변혁의 시대들은 항상 시간 감각의 혼란과 함께 왔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사람들은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한다고 느꼈습니다. 산업혁명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이 단순한 기술적 전환이 아니라 인류 문명의 차원에서 일어나는 근본적인 전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환의 과정에서 시간 인식이 흔들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너무 거대해지기 전에 일상으로 돌아와 봅시다. 가장 구체적인 수준에서 우리는 매일 어떻게 시간을 경험하고 있을까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부터 시작해 봅시다. 현대인의 전형적인 아침을 생각해 보세요. 알람이 울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람을 끄기도 전에 스마트폰을 집어들고 알림들을 확인합니다. 이메일, SNS, 뉴스, 뇌가 제대로 깨어나기도 전에 정보의 홍수 속에 번져집니다. 이 순간부터 이미 하루의 시간 리듬이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수면 관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직후 약 20-30분 동안 뇌는 아직 완전히 깨어있지 않습니다. 이 시간에 복잡한 정보를 처리하면 뇌에 불필요한 부담이 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에 가장 강렬한 정보 자극에 노출됩니다. 그 결과로 하루 종일 뭔가 어수선하고 집중이 안 되는 느낌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시간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게 만드는 하나의 요인이 됩니다. 점심시간을 생각해 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점심을 먹으면서 동시에 화면을 봅니다. 음식의 맛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고 식사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도 인식하지 못한 채 끝납니다. 이것은 단순히 건강에 나쁜 것만이 아닙니다. 이것이 시간의 공백을 만들어냅니다. 경험하지 않은 시간, 뇌에 기록되지 않은 시간, 나중에 그날 뭘 했지? 라고 생각했을 때 떠오르는 것이 없는 그 빈 시간들. 이것들이 쌓여서 시간이 너무 빨리 갔어 라는 느낌이 됩니다. 저녁도 마찬가지입니다. 퇴근 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완전히 일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스마트폰으로 이메일을 확인하고 업무 채팅에 답하고 다음날 할 일을 걱정합니다. 이 상태를 항상 켜져 있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는 진정한 휴식이 불가능합니다. 뇌가 완전히 이완되지 못하면 회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수면의 질도 떨어집니다. 그리고 다음 날은 더 지쳐서 시작합니다. 이 악순환이 수년간 반복되면서 어느새 10년이 지났네 라는 충격적인 깨달음이 찾아옵니다. 이것이 단순히 생활 습관의 문제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많은 직장은 직원들이 업무 시간 외에도 연락에 응하기를 기대합니다. 경쟁이 심화될수록 이 기대는 강해집니다. 어떤 나라들은 이것을 법으로 규제하려 합니다. 프랑스는 2017년에 연결 끊을 권리, 법을 도입했습니다. 독일의 일부 기업들은 퇴근 후 이메일 서버를 꺼버리는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이것들이 극단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의 회복을 위한 진지한 시도입니다. 이제 어린이들의 시간 경험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어른들의 시간 인식이 이상해지고 있다면 디지털 환경에서 자라는 어린이들의 시간 인식은 어떨까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어린 시절의 시간 경험이 평생의 시간 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어린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화면과 함께합니다. 유튜브, 유아용 앱, 게임, 이것들은 즉각적인 보상을 제공합니다. 어떤 것을 클릭하면 즉시 반응이 옵니다. 기다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자연 세계는 다릅니다. 씨앗을 심으면 수주 후에 싹이 납니다. 강아지를 훈련시키면 수개월 후에 결과가 보입니다. 계절은 천천히 바뀝니다. 이런 느린 시간의 리듬을 경험하지 못한 아이들은 지연된 만족감을 견디는 능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연된 만족감을 견디는 능력은 장기적인 성공과 웰빙의 핵심 예측 변수 중 하나입니다. 유명한 마시멜로 실험이 보여주듯이 어린이들이 건강한 시간 인식을 발달시키려면 디지털과 자연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부모들은 이것을 직관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자연으로 데려가고 화면 시간을 제한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교육 시스템도 디지털화되고 있어서 아이들이 학교에서도 화면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지만 시간 인식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충분히 연구되지 않았습니다. 놀이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야 합니다. 자유로운 놀이, 즉 어른이 구조화해주지 않고 아이들 스스로 만들어가는 놀이가 아이들의 발달에 얼마나 중요한지는 이미 많은 연구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유놀이 중에 아이들은 자신만의 시간을 경험합니다. 규칙도 없고 목표도 없고 외부에서 정해준 시간표도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아이들은 완전히 현재에 몰입하고 가장 창의적인 상태가 됩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아이들의 자유놀이 시간은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학원, 과외, 구조화된 방과 후 활동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시간이 어른들의 시간처럼 세분화되고 효율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이들의 시간 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앞으로 수십 년간의 중요한 연구 주제입니다. 이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시간의 이상함을 찾아봅시다. 언어와 시간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우리가 시간을 인식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영어에서 시간은 수평적입니다. 과거는 뒤에 있고 미래는 앞에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간다고 말하고 뒤를 돌아본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모든 언어가 이런 방식으로 시간을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아이 말하족, 언어에서는 과거가 앞에 있고 미래가 뒤에 있습니다. 과거는 볼 수 있는 것이고 미래는 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더 논리적이라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만다린 중국어는 시간을 수직으로 표현합니다. 이전의 일이 위에, 이후의 일이 아래에 있습니다. 이런 언어적 차이가 실제로 시간 개념의 인지적 차이로 이어진다는 것이 실험들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포르투갈어에는 사우다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과거의 무언가에 대한 그리움이지만 동시에 그 과거가 다시 오지 않을 것이라는 달콤스쓴 인식을 포함하는 감정. 이것은 다른 언어로 정확하게 번역하기 어렵습니다. 이 단어를 가진 사람들이 시간을 다르게 경험할까요? 어쩌면 그럴 수 있습니다. 언어가 감정과 경험을 형성하는 방식에 대한 연구는 시간 인식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우리가 시간에 대해 사용하는 단어들, 은유들이 우리가 실제로 시간을 경험하는 방식을 부분적으로 결정합니다. 한국어에서 시간을 표현하는 방식도 생각해 볼 만합니다. 한국어의 시제체계는 영어와 다릅니다. 그리고 한국 문화에서 과거와 현재, 미래를 연결하는 방식, 특히 조상과 후손이 이어진다는 개념, 또 빨리빨리 문화가 만들어내는 시간 압박 등이 한국인들의 시간 인식에 독특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전통적인 한국의 시간 개념에서 지금 이 순간은 단독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수천 년의 역사와 앞으로 올 세대들 사이에 놓인 것입니다. 이런 더 넓은 시간 지평선이 개인의 삶을 더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동시에 때로는 엄청난 압박이 되기도 합니다. 경제적 불평등과 시간의 관계도 살펴봐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과 부유한 사람들은 시간을 다르게 경험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여가 시간의 양의 차이가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사람들은 미래를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내일 점심값이 있을까를 걱정하는 사람에게 10년 후 은퇴 준비를 해야 한다는 말은 다른 세계의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이것은 의지력이나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심리학 연구들은 경제적 결핍이 인지자원을 소모하여 장기적 사고 능력을 실제로 감소시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반대로 매우 부유한 사람들도 시간을 이상하게 경험합니다. 무엇이든 즉시 얻을 수 있고 어떤 경험도 돈으로 살 수 있을 때 기다림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기다림 없이는 기대감도 없습니다. 기대감은 시간을 풍부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행을 앞두고 몇 주 동안 계획하고 상상하는 그 시간의 풍부함. 이것은 실제 여행만큼이나 소중한 경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즉시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사람에게는 이 기대의 시간이 없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무한한 자원이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시간의 충만함을 경험하기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처음에 제기한 핵심 질문으로 돌아와 봅시다. 과학자들이 설명하지 못하는 시간의 이상함이 정말로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복잡합니다. 물리적으로 지구의 자전이 변하고 있다는 것은 측정된 사실입니다. 신경과학적으로 우리의 시간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도 연구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우리가 시간을 경험하는 방식이 전례 없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서 설명하는 통일된 이론은 없습니다. 그것이 과학자들도 설명하지 못한다는 말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과학에서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지식이 부족해서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것. 다른 하나는 우리의 현재 개념틀로는 원리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해서 완전히 새로운 틀이 필요한 것. 시간의 이상함에 대해서는 두 가지가 모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데이터와 더 정밀한 실험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근본적으로 새로운 이론이 필요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물리학의 역사를 보면 이런 일이 전에도 있었습니다. 19세기 말에 고전 물리학은 거의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런데 빛의 속도가 관찰자에 상관없이 일정하다는 것, 그리고 흑체 복사 문제 등 몇 가지 이상한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이것들을 설명하려는 시도가 결국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이라는 혁명적인 이론들을 낳았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의 이상함도 물리학과 신경과학과 철학을 통합하는 새로운 이론의 씨앗일 수 있습니다. 이 새로운 이론이 어떤 모습일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적어도 다음과 같은 것들을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왜 물리적 시간과 주관적 시간이 이렇게 다른가? 의식과 시간의 관계는 무엇인가? 왜 우리는 시간이 한 방향으로만 흐른다고 경험하는가? 집단적 시간 경험은 어떻게 형성되고 변화하는가? 이 질문들은 단일 학문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물리학, 신경과학, 심리학, 철학, 사회학이 모두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아직 상상하지 못하는 완전히 새로운 방법론도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글의 처음부터 끝까지 걸어온 여정을 한번 돌아봐 봅시다. 우리는 지구 자존의 변화라는 물리적 현상에서 시작해서 뇌의 시간세포와 기억 형성, 소셜미디어와 주의력, 감정과 시간, 죽음과 의미, 문화와 언어, 그리고 경제적 불평등까지 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시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결들의 그물망을 보면 시간이 단순히 물리학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시간은 우리 존재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누구이고 어떻게 살고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가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야기를 끝맺겠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시간의 이상함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 돌이켜보면 기억에 남는 시간들, 그 시간들은 어떤 시간들이었나요? 아마도 새로운 무언가를 처음 경험했을 때, 깊이 사랑했을 때, 무언가에 완전히 몰입했을 때, 자연의 아름다움에 압도되었을 때, 또는 사랑하는 사람과 그냥 함께 있었을 때일 것입니다. 이것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완전히 현재에 있었던 순간들이라는 것입니다. 과거를 후회하지도 미래를 걱정하지도 않고 그냥 지금 이 순간에 완전히 있었던 때, 시간이 이상해지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리적으로도 신경과학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과학자들이 완전히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이상함 속에서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완전히 현재에 있을 때 시간은 가장 진실하고 가장 풍부하게 경험됩니다. 지구가 더 빨리 돌든 느리게 돌든 원자시계가 무슨 숫자를 보여주든 뇌가 어떤 시간 왜곡을 일으키든 지금 이 순간 완전히 깨어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시간에 대한 대응입니다. 시간은 이상합니다. 그리고 그 이상함을 인식하는 것, 그 안에서 의미를 찾는 것, 그것이 우리를 진정으로 살아있게 만드는 것일지 모릅니다. 과학자들이 언젠가 모든 것을 설명할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설명되기 전에도 설명된 후에도 지금 이 순간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이 시간의 가장 이상하고 가장 아름다운 진실입니다. 시간의 이상함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아직 제대로 다루지 않은 영역이 있습니다. 바로 꿈의 세계입니다. 꿈에서 시간은 가장 극단적으로 왜곡됩니다. 몇 초 만에 수십 년의 삶이 펼쳐지기도 하고 반대로 한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꿈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가 뒤섞입니다. 이미 죽은 사람을 만나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꿈에서 깨어나면 그것이 실제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감정의 여운은 실제로 남습니다. 두려운 악몽을 꾸고 일어나면 심장이 실제로 빠르게 뜁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아름다운 꿈에서 깨어나면 실제로 따뜻한 감정이 남습니다. 꿈의 시간이 깨어있는 시간의 감정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신경과학자들은 꿈이 단순한 무의식적 잡음이 아니라 뇌가 하루 동안의 경험을 처리하고 통합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점점 더 분명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렘 수면 중에 해마에서 심피질로 기억이 전송되고 공고화됩니다.
꿈은 이 과정의 부산물이거나 아니면 그 과정 자체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처리 과정에서 시간의 선형성이 무시된다는 점입니다. 뇌는 어제의 일과 5년 전의 기억을 자유롭게 연결하고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조합들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종종 창의적 통찰로 이어집니다. 역사상 많은 위대한 발견과 예술작품들이 꿈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케쿨레의 벤쟁고리 구조, 폴 맥카트니의 예스터데이, 메리 셸리의 프랑켄슈타인. 꿈에서 시간이 자유로워질 때 창의성도 자유로워집니다. 그런데 꿈을 꾸는 능력 자체가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아셨나요? 최근 연구들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이 꿈을 기억하는 빈도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수면의 질 저하, 알코올 소비, 특정 약물들이 렘 수면을 억제합니다. 렘 수면이 줄어들면 꿈도 줄어들고 기억의 공고화 과정도 약해집니다. 꿈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단순히 재미있는 경험을 놓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뇌가 시간을 처리하고 통합하는 중요한 과정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루시드 드리밍, 즉 자각몽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각몽은 꿈을 꾸면서 자신이 꿈을 꾸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꿈의 내용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자각몽 연구자들은 이 상태에서 시간이 어떻게 흐르는지를 연구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자각몽에서 시간이 흐르는 속도는 깨어있을 때와 비슷하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자각몽 상태에서 10을 천천히 세면 깨어있는 상태에서 10을 세는 것과 거의 같은 실제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뇌가 주관적 시간을 생성하는 능력이 의식 상태와 관계없이 일정하게 작동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이제 시간과 창의성의 관계를 더 깊이 탐구해 봅시다. 창의적인 과정은 시간과 매우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정한 창의적 작업에는 빠른 결과를 원하는 압박과는 다른 종류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이디어가 무의식에서 천천히 숙성되는 시간, 영감이 예상치 못한 순간에 불꽃처럼 나타나는 시간, 그리고 완성된 작품을 세련되게 다듬는 시간. 이 세 가지 시간은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고 억지로 앞당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대의 창의 산업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데드라인, 할당량, KPI, 창의적인 작업도 마치 공장 생산처럼 시간표에 맞춰 납품되어야 합니다. 이 압박이 창의성 자체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는 이미 많은 예술가들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더 많이, 더 빨리 생산해야 하는 압박 속에서 깊이와 독창성이 희생됩니다. 소셜미디어 시대의 콘텐츠 크리에이터들이 경험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매일 업로드해야 하는 압박 속에서 진정한 창의적 숙성의 시간이 없어집니다. 그 결과물이 점점 더 피상적이 되는 것은 개인의 게으름이 아닙니다. 시스템이 요구하는 시간의 속도와 창의성이 필요로 하는 시간의 속도 사이의 충돌입니다. 위대한 예술작품들이 탄생하는 데 걸린 시간을 생각해보세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모나리자를 완성하는 데 4년이 걸렸습니다. 미켈란젤로는 시스티나 성당 천장화에 4년을 쏟았습니다. 톨스토이는 전쟁과 평화를 쓰는데 6년이 걸렸습니다. 베토벤은 제9교향곡을 거의 10년에 걸쳐 작업했습니다. 이 작품들의 위대함은 그 시간의 깊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빠른 시대에 우리는 이런 작품들을 만들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만들어진 위대한 작품들을 빠르게 소비하고 잊어버리기를 반복하면서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일까요? 속도와 깊이의 트레이드 오프는 지식의 영역에서도 나타납니다. 인터넷 시대에 정보에 접근하는 것은 이전보다 훨씬 쉬워졌습니다. 어떤 주제든 몇 초 만에 개요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쉬운 접근성이 역설적으로 깊은 이해를 방해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어려운 책을 며칠에 걸쳐 읽으면서 씨름하는 과정, 완전히 이해되지 않는 개념을 오랫동안 생각하는 과정, 이것들이 진정한 이해와 지혜를 만들어내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빠르게 소비하는 습관이 들면 이런 느린 이해의 시간을 견디기 어려워집니다. 신경학자 메리언 울프는 독서하는 뇌라는 책에서 이것을 아름답게 설명했습니다. 깊은 독서는 뇌의 독특한 인지 상태를 만들어냅니다. 텍스트를 천천히 읽으면서 의미를 구성하고 자신의 경험과 연결하고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이 과정이 뇌의 특별한 신경 경로를 만들어냅니다. 이 경로가 비판적 사고, 공감 능력, 창의적 상상력의 기초입니다. 그런데 빠른 디지털 독서 습관이 이 경로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울프의 우려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10년 전에 쓴 책을 다시 읽으려 했을 때 집중이 어려웠다는 충격적인 경험을 공유합니다. 깊은 독서의 뇌를 연구하는 신경과학자, 자신의 뇌가 변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뇌는 경험에 의해 변합니다. 이것을 신경 가소성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즉 어떤 활동에 시간을 투자하는가가 문자 그대로 우리 뇌의 구조를 바꿉니다. 빠른 정보 소비에 시간을 투자하면 그것에 최적화된 뇌가 됩니다. 느린 깊은 사고에 시간을 투자하면 그것에 최적화된 뇌가 됩니다.
좋은 소식은 이 가소성이 노년에도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다시 훈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도 인정해야 합니다. 한번 빠른 소비에 익숙해진 뇌는 느린 것을 불편하게 느낍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독서, 명상, 산책, 깊은 대화 같은 것들이 단순한 취미가 아닙니다. 이것들은 뇌를 훈련하고 시간 인식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신경학적 운동입니다. 몸의 건강을 위해 운동이 필요하듯이 뇌의 건강과 건강한 시간 인식을 위해서는 이런 느린 활동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줄어들면서 우리의 집단적 시간 인식이 이상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스포츠와 시간의 관계도 생각해 볼 만합니다. 극도의 집중을 요구하는 스포츠에서 운동선수들은 종종 존이라고 불리는 상태에 들어갑니다. 이 상태에서 시간은 매우 이상하게 경험됩니다. 야구 타자가 공을 칠 때 공이 더 크게 보이고 느리게 오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위험한 스포츠에서 사고 직전 순간에 시간이 극도로 느려지는 경험, 이런 것들이 단순한 주관적 착각일까요? 아니면 뇌가 실제로 다른 처리 속도로 작동하는 것일까요? 연구에 따르면 어느 정도는 실제로 다른 처리 속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아드레날린이 뇌의 지각 처리 시스템을 실제로 가속시킨다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트레이닝으로 발전될 수 있을까요? 즉, 의도적으로 이 고도의 집중 상태, 시간이 느려지는 상태에 들어가는 것을 훈련할 수 있을까요? 어떤 의미에서 이것이 명상이 하는 일과 비슷합니다. 주의를 통제하고 현재에 완전히 집중하고 그 과정에서 시간 경험을 변화시키는 것. 군사훈련, 응급의료훈련, 고위험 직업의 훈련에서 이 원리가 실제로 활용됩니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뇌가 더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훈련하는 것. 그리고 이 훈련의 핵심은 결국 시간과의 관계를 바꾸는 것입니다. 이제 음식과 시간의 관계로 넘어가 봅시다. 이것이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매우 흥미로운 연결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는가가 뇌의 기능에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시간 인식에도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 혈당의 급격한 변화는 집중력과 시간 인식에 영향을 줍니다. 설탕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처음에는 에너지가 올라가지만 이후 급격히 떨어지면서 집중력이 흐려집니다. 이 상태에서 시간은 어떻게 경험될까요? 더 흐릿하게, 더 빠르게, 덜 선명하게 지나갑니다. 반면 장내 미생물과 뇌의 연결에 관한 최근 연구들은 더 놀라운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은 제2의 뇌라고 불립니다. 장 신경계는 뇌만큼이나 복잡하고 뇌와 활발하게 양방향 소통을 합니다. 장내 미생물의 구성이 기분, 인지 기능, 심지어 시간 인식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발효식품, 프리바이오틱스, 다양한 채소들이 장내 미생물 다양성을 증가시키고 이것이 뇌 기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는 것이 우리가 시간을 경험하는 방식에 영향을 준다는 것, 이것이 아직 충분히 탐구되지 않은 흥미로운 가능성입니다. 음식을 먹는 방식도 중요합니다. 천천히 음식을 음미하면서 먹는 것과 빠르게 화면을 보면서 먹는 것은 매우 다른 시간 경험을 만들어냅니다. 슬로우 푸드 운동은 단순히 건강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간과의 관계를 바꾸는 실천입니다. 천천히 요리하고 천천히 먹는 과정에서 시간이 더 충만하게 경험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역설적으로 더 많은 시간을 가진 것처럼 느끼게 해줍니다. 공간과 시간의 관계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가 시간을 어떻게 경험하는가에 영향을 줍니다. 자연 속에서는 시간이 다르게 흐릅니다. 숲에 들어가면 도시의 빠른 템포에서 벗어나 자연의 리듬에 동조하게 됩니다. 나뭇잎의 움직임, 새소리, 바람의 소리, 이런 것들은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은 자연의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자연에서 보내는 시간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감소시키고 주의력을 회복시키고 시간 인식을 더 안정적으로 만든다는 것이 보여집니다. 일본의 삼림욕 개념이 이것을 담고 있습니다. 반대로 도시의 건축 환경이 시간 인식에 미치는 영향도 연구되고 있습니다. 높고 빽빽한 건물들, 빠르게 이동하는 자동차들, 끊임없이 변화하는 광고판들, 이런 환경은 뇌를 지속적으로 자극하고 빠른 처리를 요구합니다. 오스만 제국의 궁전이나 로마의 광쟁 같은 전통적인 건축 공간들은 다른 시간 감각을 유발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웅장하고 느린 공간에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속도를 늦추고 더 넓은 시간 감각을 가지게 됩니다. 현대 건축이 이것을 얼마나 고려하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효율과 경제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현대 도시 설계에서 시간의 질은 종종 무시됩니다. 종교와 시간의 관계는 인류 역사에서 가장 깊은 연결 중 하나입니다. 모든 주요 종교 전통들은 시간에 대한 정교한 이론과 실천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안식일, 이슬람의 하루 5번 기도 시간, 유대교의 샤밧, 불교의 명상 수행, 이것들은 모두 시간의 리듬을 의도적으로 구조화하는 시도입니다. 그리고 이 구조화는 단순히 종교적 의무가 아니라 심리적,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정기적인 의식과 리듬은 시간에 닻을 내리는 역할을 합니다. 매주 같은 날 같은 의식을 반복하는 것이 시간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현대 세속 사회에서 이런 종교적 시간 구조가 약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시간의 닻을 잃어버렸습니다. 안식일도, 규칙적인 기도 시간도, 종교적 절기도 없이 365일 24시간이라고 소비하는 것이 가능해진 세상에서 시간은 점점 더 형태 없이 흘러가는 것이 됩니다. 이것이 반드시 세속화가 나쁘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종교가 제공했던 시간 구조의 기능을 다른 방식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있습니다. 주간 리듬, 계절의식, 정기적인 모임, 이런 것들이 세속적인 형태로도 충분히 가능하고 중요합니다. 제의와 시간에 대해 더 이야기해 봅시다. 제의는 일상적인 시간의 흐름을 끊고 특별한 시간을 만들어냅니다. 생일 파티, 졸업식, 결혼식, 장례식, 이런 제의들은 우리의 삶에 시간적 마커를 만들어줍니다. 그것 이전과 그것 이후를 구분하는 경계선들. 이 마커들이 있어야 우리는 시간의 흐름을 의미 있게 구조화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삶의 중요한 사건들 주변에 적절한 제의가 있을 때 사람들은 그 전환을 더 잘 처리하고 더 건강한 심리적 상태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제의들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결혼식은 더 작아지고, 장례식은 더 간소해지고, 졸업식은 온라인으로 대체됩니다. 이것이 실용적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시간 구조의 관점에서는 손실입니다. 삶의 중요한 전환점을 표시하는 마커가 없으면 시간이 더 무형적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라는 감각이 약해집니다. 새로운 형태의 제의들이 필요한지도 모릅니다. 디지털 세상에서, 세속적인 문화에서, 빠른 변화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자신만의 제의를 만들고 있습니다. 매년 같은 날 특정 장소를 방문하거나, 계절이 바뀔 때마다 특정 음식을 먹거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특정 의식을 하거나, 이런 개인적 제의들이 의미 없어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의 구조와 의미를 부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시간의 이상함을 많은 각도에서 살펴봤습니다. 이제 미래를 향해 눈을 돌려봅시다. 앞으로 10년, 20년, 50년 후에 시간은 어떻게 경험될까요? 이것은 단순한 예측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는가가 미래의 시간 경험을 결정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공지능의 발전이 계속된다면 우리가 해야 하는 많은 일들을 AI가 대신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인류에게 더 많은 자유시간을 줄 것이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산업화가 노동을 줄일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노동의 성격이 바뀌었을 뿐 총량은 줄지 않았습니다. AI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종류의 일들이 생겨나고 생산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자유시간은 기대만큼 늘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AI와 경쟁하거나 협업해야 하는 새로운 압박이 시간 경험을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이 일상화되면 시간인식은 어떻게 될까요? 이미 비디오 게임에서 우리는 시간 왜곡을 경험합니다. 게임에 몰입하면 몇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하지만 더 몰입적인 가상현실에서는 이것이 훨씬 더 극단적일 수 있습니다. 가상세계에서 몇 시간을 보내면서 실제 세계에 몇 분밖에 지나지 않은 것 같은 경험이 일상화된다면 우리의 시간 감각은 어떻게 될까요? 가상의 시간과 실제의 시간 사이의 경계가 흐려질 때 생기는 혼란은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이것은 이미 비디오 게임 중독에서 관찰되고 있는 현상이지만 더 몰입적인 기술이 등장하면 훨씬 더 광범위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기술이 긍정적으로 시간 경험을 바꿀 수 있는 방향도 있습니다. 바이오 피드백 기술이 발전하면 우리가 자신의 생체 리듬을 더 잘 이해하고 그에 맞게 삶을 조율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개인화된 수면 최적화, 인지 기능의 피크 타임에 맞춘 작업 스케줄링, 생체 리듬에 맞춘 식사 시간,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면 우리는 시간을 더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술이 우리를 시간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연적인 시간 리듬과 더 잘 연결시켜주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습니다. 기후변화와 시간의 관계도 생각해봐야 합니다. 기후변화는 자연의 시간 리듬을 바꾸고 있습니다. 계절이 어긋나고 꽃이 피는 시기가 변하고 동물들의 이주 패턴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생태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도 자연의 일부이고 우리의 생체 리듬은 자연의 리듬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계절의 변화가 불규칙해지면 우리의 생체 시계도 혼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계절성 우울증의 패턴이 기후변화와 함께 변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기후변화는 생태계의 시간을 바꾸고 그것이 우리의 심리적, 생물학적 시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더 넓은 차원에서 기후변화는 인류의 시간 지평선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현재의 편안함을 위해 미래 세대의 시간을 소비하고 있다는 것. 이것은 매우 이상한 시간의 왜곡입니다. 우리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의 시간을 빌려서 현재를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도덕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이것을 인식하는 것이 우리의 시간 감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시간은 복잡합니다. 시간은 이상합니다. 과학자들도 완전히 설명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복잡성 속에서도 몇 가지 분명한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시간의 질은 양보다 중요합니다. 둘째, 현재에 완전히 존재하는 것이 시간을 가장 풍부하게 경험하는 방법입니다. 셋째, 새로운 경험과 깊은 연결이 시간을 주관적으로 길게 만들어줍니다. 넷째,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우리의 뇌를 물리적으로 형성합니다. 다섯째, 그리고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이 이상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 자체가 이미 변화의 시작이라는 점입니다. 기계처럼 시간이 흘러간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기계처럼 시간 속에서 작동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유연하고 상대적이고 우리의 경험에 의해 형성된다는 것을 인식하면 우리는 더 의식적으로 시간과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수천 년 전의 현자들도 이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이것이 더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역사상 시간을 가장 이상하게 경험하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술의 가속화, 정보의 홍수, 물리적 시간의 미세한 변화, 신경학적 변화들,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우리의 시간 감각을 전례 없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전에 어떻게 응답하는가가 우리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의 미래를 형성할 것입니다. 더 빠르게, 더 많이를 추구하면서 시간의 이상함에 무감각해지는 것, 아니면 이 이상함을 인식하고 그 속에서 더 의식적이고 충만한 삶의 방식을 찾아가는 것.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질문 중 하나일 것입니다. 시간이 이상해지고 있습니다. 과학자들도 완전히 설명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이상함 속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더 깊게, 더 충만하게, 더 현재에 깨어서. 이것이 시간의 이상함이 우리에게 주는 초대장일 수 있습니다. 이 초대를 받아들이는 것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는 확실합니다. 지금 이 순간, 이 글을 읽고 있는 이 순간, 여러분은 시간에 대해 조금 전보다 더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자체가 이미 변화의 씨앗입니다. 시간은 흘러갑니다. 빠르게 혹은 느리게, 이상하게 혹은 아름답게. 하지만 그 흐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있는가? 그것이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고 동시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시간이 이상하다면 우리도 그 이상함과 함께 더 이상하고 더 아름답고 더 깊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시간의 이상함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일 것입니다.